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자의 가르침을 모은 논어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통돼지 구이. 노나라에 대부를 지내는 양화라는 사람이 있었다. 대부라면 그 당시 상당히 높은 벼슬이었다. 이 사람은 언젠가는 왕을 없애고 자기가 노나라를 손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양화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자와 친해져서 공자를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했다. 공자의 뛰어난 학식과 공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신뢰가 말할 수 없이 탐났기 때문이었다. 양화는 가끔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다. 공자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어. 공자가 내 편이 된다면 제자들도 나를 따르겠지? 그런데 공자는 양화를 아주 싫어했다. 양화의 됨됨이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람이 노나라를 맡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공자가 양화를 싫어할수록 이상하게도 양화 쪽에서는 점점 공자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 사람을 보내 공자에게 만나 뵙기를 간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요즘 매우 바쁘셔서 만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지금 선생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기분이 언짢으시므로 다음에 오시지요. 라고 거절하여 심부름 온 사람은 그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편지를 보내 한번 뵙고 싶다고 하기도 했으나 공자는 정중히 거절하는 답장을 보내왔다. 그래서 양화는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부하 한 사람을 불렀다. 이 사나이는 이마에 있는 혹 때문에 사람들이 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이봐, 혹. 양화는 혹을 가까이 불러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잠시 후 혹은 거리의 시장터로 나와 길가의 돌 위에 앉아 한가로이 턱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곳은 푸줏간 앞이었다. 파리 한 마리가 코끝에서 윙윙거리고 있어서 혹은 계속해서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귀찮게 굴지 마. 이래봬도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혹은 혼잣말을 하고 있다가 마치 무엇에 놀란 듯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혹은 눈을 가늘게 뜨고 거리를 지켜보았다. 공자의 집에서 일하는 낯익은 소년이 커다란 바구니를 손에 들고 이쪽으로 급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 소년은 궐이라는 마을 출신으로 공자의 손님을 안내하는 아이인데 약간 건방지고 그다지 얌전한 아이는 아니었다. 이 소년은 출신지의 이름을 따서 궐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궐은 푸줏간 앞까지 와서
약간 망설이는 듯 하다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나왔다. 어이, 잘 있었나? 날씨가 대단히 좋군. 혹이 먼저 말을 꺼냈다. 고깃값도 꽤 비싸졌어. 혹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소년은 약간 불쾌한 듯이 혹의 이마에 달린 혹을 바라보면서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으나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내가 누구냐고? 누구인지 몰라도 괜찮아. 나는 값싸고 좋은 고기를 파는 푸주간을 알고 있는데. 혹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곳이 어디예요? 소년이 다급히 물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있어. 내가 나중에 보내줄 테니까. 아주 좋은 고기로 말이야. 그리고 돈은 그때 줘도 돼. 얼마 후 혹은 살찐 통돼지를 잘 구워서 가져왔다. 나는 돼지고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많아요. 이것에 10분의 1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요. 소녀는 난처한 듯이 말했다. 염려할 거 없어. 선생님께 대접하면 되잖아.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곤란해요.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런 걸 받으면 선생님께 야단 맞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정도면 일일이 선생님의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나? 내가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한 젊은이라는 건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 그래요. 그럼 거기 놔두고 가세요. 혹이 두고 간 돼지 다리에는 금실로 쪽지가 메어져 있었다. 공자 선생님께 양화 배상. 공자는 양화의 쪽지를 보고 몹시 불쾌해하였다. 그 옆에서 공자를 가장 존경하는 제자 자로가 소년을 큰 소리로 나무라고 있었다. 자로는 굉장한 호걸로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다. 굵고 시커먼 수염이 수북히 난 그 아래 자줏빛 모란꽃 같은 탐스러운 입술이 열리더니 우레와 같은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이 바보 녀석아, 이게 무슨 꼴이냐? 선생님이 양화 같은 사람과 만날 까닭이 없잖아. 이런 선물을 받게 되면 선생님이 몸소 담례 인사를 하러 가셔야 하잖아. 그런 것도 여태 모르고 있었나? 그 당시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사흘 안에 감사의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 예의였다. 양화는 이것을 노렸던 것이다. 의논도 하지 않고 선물을 마음대로 받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 녀석 몹을 뽑아버릴 테다. 궐소녀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공자가 이것을 보다 못해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하게 자로. 이미 받은 선물을 되돌려 줄 수도 없고. 자로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다. 옳지.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녀석에게
하루 종일 양화의 집 앞에서 망을 보게 합시다. 양화는 꼼짝 않고 앉아서 선생님께서 담례하러 오시길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 동안에는 반드시 밖으로 나갈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례하러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겠군. 그렇게 하면 양화를 만나지 않아도 되고 예의도 차릴 수 있고. 공자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화의 집으로 간 혹은 신이 나서 주인에게 사실을 보고했다. 양화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2, 3일 안으로 공자가 분명히 찾아오겠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어 겨우내 잠자고 있던 작은 벌레들이 여기저기서 기어 나올 듯한 포근한 날씨였다. 궐 소녀는 온몸이 나른해지며 눈꺼풀이 저절로 감겼다. 그런데 멀리서 자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여 잠에서 퍼뜩 깨었다. 사흘째 되는 날의 오후였다. 양화의 집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휘황찬란한 가마가 나타났다. 가마 위에 앉은 양화가 황금빛 나는 옷을 걸치고 머리에 관을 쓴 것을 보아 왕의 부름을 받고 나가는 것 같았다. 궐 소녀는 급히 뛰어와서 공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공자는 곧바로 자로와 궐 소년을 데리고 양화의 집으로 찾아갔다. 주인 계시오. 자로가 깨진 종이 울리는 것 같은 목청으로 소리치자 곧장 하인이 나타났다. 하인은 공자의 일행을 보고 몹시 당황한 듯 말했다. 공자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공자라는 사람이오. 전에 일부러 하인을 시켜 좋은 선물을 보내주어서 고맙게 생각하여 오늘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이렇게 왔소이다. 양화 어른께 잘 전해주시오. 공자는 점잖게 인사를 마치고 곧장 돌아서서 집을 나서려고 했다. 그러자 하인은 당황하여 공자를 붙잡았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인께서 곧 돌아오실 테니 이쪽으로 올라와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소. 다만 공자가 인사하러 왔었다고 전해주면 돼요. 공자는 소매를 잡고 있던 하인의 손을 살짝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뜻밖에도 양화의 집과 공자의 집 중간쯤 되는 곳에서 양화의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다. 양화는 공자를 보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졌다. 선생님께서 이거 웬일이십니까? 그런 보잘것없는 선물 때문에 일부러 저희 집까지 오시다니 대단히 황송합니다. 그대로 돌아가시게 한다면 송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부디 저희 집까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자는 쓴 웃음을 짓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공자 일행은 양화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자리에 앉아 인사를 나눈 다음 양화가 공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말했다. 선생님, 여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만일 그 재능을 나라와 여러 사람들을 위해 쓰지 않고 세상이 어지러운데도 그것을 보고만 있다면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양화의 말은 공자가 정치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제자들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공자가 대답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럼 양화는 기운을 얻은 듯 힘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세상이 바로잡히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바라면서도 군주를 도우라고 하지 않는데 이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양화는 더욱 신이 났다.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시간은 기다리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선생님의 힘이. 공자는 양화의 말이 모두 이치에 맞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양화의 인품을 훤히 알고 있는 공자는 양화를 섬길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양화가 크게 한번 숨을 쉬고 나서 다시 말을 계속하려고 할 때였다. 아야! 갑자기 궐 소년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공자의 등 뒤에 버티고 서서 눈을 번뜩이고 있던 자루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궐 소년의 발을 꽉 밟았던 것이다. 웬일이냐? 공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소년 쪽을 바라보았다. 자루는 시치미를 뚝 떼었다. 이 녀석이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배탈이 난 모양입니다. 이봐, 그렇지? 궐 소녀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로는 궐 소년을 등에 업고 집에 갈 차비를 하였다. 공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양화의 집을 나왔다. 양화는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공자를 문 밖까지 배웅했다. 양화의 집을 나설 때 공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도 훌륭한 군주를 만나면 그때는 충성을 다해 섬길 것입니다. 양화는 공자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 바보야, 언제까지 내 등에 엎여 있을 거야? 하고 소리치는 자로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 공자가 뒤돌아보니 궐 소녀는 자로의 등에서 저만큼 냉동댕이 쳐지고 있었다. 인이란 무엇인가? 공자의 여러 제자 중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안회와 자공이었다. 어느 날 공자가 자공에게 물었다. 너와 안회 중에서 누가 더 머리가 뛰어나느냐? 자공이 대답했다. 제가 어찌
아내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만큼 뛰어난 인물입니다. 저는 하나를 듣고 겨우 둘을 알 정도입니다. 공자는 빙그레 웃고 나서 말했다. 그래, 너는 아내를 따르지 못해. 그리고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아내를 따르지 못해. 공자도 이토록 칭찬한 것을 보면 아마 아내라는 사람은 천재였던 모양이다. 아내는 공자보다 나이가 30살이나 아래였다. 공자의 외가가 안씨였으므로 어쩌면 아내는 공자의 친척이었는지도 모른다. 공자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마음이 흐뭇해져. 내가 말을 할 때는 무조건 네, 네 하고 듣고만 있어. 때로는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지. 그래서 옆에서 보면 마치 바보처럼 보이기도 해.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깨달은 것을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야. 정말 대단해. 아내는 몸집이 갸냘프고 키도 그다지 큰 편이 아니었다. 이마가 넓고 얼굴이 갸름한 편이며 때때로 두 눈이 번쩍 빛날 뿐 감정을 밖으로 그다지 표현하지 않는 항상 잔잔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아내의 집은 성 밖의 길목에 있는 조그마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집이었다. 아내는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끔 이렇게 말하며 아내를 걱정해 주었다. 아내 선생님, 장가를 드시는 게 어때요? 아내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빙긋이 웃기만 하였다. 나이를 조금만 더 먹으면 늙은 총각이라고 아무도 시집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내는 그래도 여전히 웃기만 했다. 내가 졌어요. 아내 선생님께 손을 들 수밖에 없군요. 이웃 아주머니도 결국에는 할 수 없이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내는 오직 학문에만 열중할 뿐이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자와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은 인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공자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인이라는 글자는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다. 누가 이 글자를 오른쪽에서부터 읽어보겠느냐?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가 하고 공자가 질문하는 뜻을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그때 제일 앞에 있던 자로가 자신 있게 읽겠다고 나섰다. 그래, 자로가 한번 읽어볼까? 두 사람입니다. 공자는 살짝 웃어 보였다. 자로도 생각하는 게 제법 빠르구나.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자로는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것이 기분 좋아 흐뭇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래, 맞았어. 자로의 말대로 두 사람이라고
읽을 수 있어. 이는 사람을 뜻하는 인과 둘을 뜻하는 이로 나눌 수 있으니까. 자로는 어깨가 약간 익숙해졌다. 자로, 그런데 두 사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공자는 다시 질문을 하였다. 자로는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사람이 둘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쨌다는 것인지 더 이상 깊게 생각할 수 없었다. 자로가 머뭇거리자 공자는 여러 제자들을 둘러보고 말을 이었다. 이 인이라는 글자는 좋은 글자야. 나는 이 인이라는 글자를 무척 좋아해. 왜냐하면 이 글자는 우리 인간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야. 발음도 사람 인과 마찬가지로 인이야. 제자들은 인이 어떻게 인간을 나타낸다는 것이지? 라는 물음을 하듯 모두 공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아내는 동문들의 맨 끝에 앉아서 다른 동문들의 어깨 너머로 공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공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벌써 알아차렸다. 두 사람이 어째서 인간을 나타내는지 누가 말해보겠나? 자로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유감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자로는 용감하고 무슨 일이든 앞장서는 매우 직선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이런 일에는 생각이 조금 부족한 편이었다. 인을 두 사람이라고 읽을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공자의 말대로 단순하게 오른쪽에서부터 읽어나갔기 때문이었다. 자장, 너는 어떠냐? 자장도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다. 자공, 너는 어떠냐? 자공은 조용히 대답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만. 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는 말이야.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어.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의 일을 생각해봐.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혼자였다면 벌써 오래전에 죽어버렸을 거야. 그리고 태어나는 것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비로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지. 우리 인간의 세계는 모두 혼자가 아니라는 데서 시작되고 있어. 혼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친구들, 선생과 제자,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이네. 인이라는 글자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 모두 공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번지라는 제자가 불쑥 나서며 물었다. 선생님, 인이란 결국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공자의 대답에 자공이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제가 언제까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의 얘기와 같은 것입니까? 공자는 빙긋이 웃었다. 갖고 말고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 그렇지만 말하기는 쉬워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 공자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안우의 눈빛은 새로운 의욕과 결의로 빛나고 있는 듯했다. 나는 결코 현명한 사람은 못 되지만 해보자. 반드시 해낼 거야. 선생님이 사라진 후 떠들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뒤에서 안우는 혼자 중얼거렸다. 몇 곱절이라도. 점심을 먹고 난 후 한가한 오후 시간이었다. 나른한 햇살 아래 졸고 있는 소년들도 있고 대부분은 둘씩 셋씩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느긋하게 낮잠이나 자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래. 이렇게 날마다 공부만 하니 지겨워 못 견디겠어. 6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청소하는 것도 딱 질색이고 물을 길어다가 마루에 걸레질도 해야 하고 내일 아침에 청소할 일을 생각하면 벌써 지긋지긋해. 너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싫어.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소년도 있었다. 친구란 뭐고 우정이란 뭐야? 내 말을 들으니 나도 궁금한 것이 있어. 선생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그 말이 어때서 그래?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 나는 상대방보다 못해야 하잖아. 그러면 그 상대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일 텐데 나와 친구가 되려고 할까? 하긴 그래.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겠지. 자로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저 아이들의 말이 맞아. 나도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어. 선생님의 이야기대로라면 친구를 사귈 수 없을 거야. 선생님께 다시 물어봐야지. 자로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로만큼 자기가 생각한 것이나 의문을 품은 것에 대해서 공자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제자는 없었다. 자로는 공자의 방문 앞에 와 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 문을 향해 소리쳤다. 선생님. 방 안은 조용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좀 더 큰 목소리로 불렀다. 누구냐? 네, 자로입니다. 자로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웬일인가?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닙니다. 선생님께 잠깐 여쭐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공자는 책상 위의 책에서 눈을 떼고 자로를 바라보았다.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어떤 이야기 말인가? 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자로는 방금 어린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공자는 살짝 웃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공자의 웃는 얼굴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다. 자로,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선생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언제나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어. 자로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친구라고요, 선생님? 선생님과 제가요? 그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 모두 훌륭한 데가 있어서 오히려 내가 배우게 된단다.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앞으로 열심히 배워 여러 가지 지혜를 터득해 나갈 거야. 그것을 보면 언젠가는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자로는 전보다 더 놀란 눈을 크게 떴다. 자로, 친구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나? 공자가 묻자 자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른손을 둘 겹친 글자입니다. 먼 옛날 중국 사람들은 왼손을 왼손 삼지창으로 나타냈고 오른손을 오른손 삼지창으로 나타내었다. 친구라는 한자는 이 오른손을 나타내는 모양이 이와 같이 서로 맞잡고 있는 듯한 글자였다. 공자는 말을 계속했다. 친구라는 글자는 서로 감싸주고 마음으로 기꺼이 돕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자로는 머리를 숙였다. 어려움을 당하면 손을 맞잡아주고 괴로워할 때 함께 걱정해주는 것이 친구야.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 그러나 서로 친밀해진다는 것은 익숙해지는 것과는 다른 거야. 나는 오늘 오전 수업에서 특히 이 점에 대해 말했던 거야. 익숙해지기만 해서는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단다. 그런 우정은 식기 쉽지. 친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배워야 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은 훌륭한 제자들을 얻었기 때문이야. 너희들처럼 훌륭한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려면 나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거든. 너희들보다 몇 곱절, 몇십 곱절이나 공부를 더 하게 되지.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말한 거란다. 자로는 기뻤다. 너희들처럼 훌륭한 제자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너희들의 들
이라는 말을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했다. 자, 곧 오후 수업이 시작되니 어서 가자꾸나. 자로는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공자를 따라 나섰다. 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자의 가르침을 모은 논어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통돼지 구이. 노나라에 대부를 지내는 양화라는 사람이 있었다. 대부라면 그 당시 상당히 높은 벼슬이었다. 이 사람은 언젠가는 왕을 없애고 자기가 노나라를 손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양화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자와 친해져서 공자를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했다. 공자의 뛰어난 학식과 공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신뢰가 말할 수 없이 탐났기 때문이었다. 양화는 가끔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다. 공자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어. 공자가 내 편이 된다면 제자들도 나를 따르겠지? 그런데 공자는 양화를 아주 싫어했다. 양화의 됨됨이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람이 노나라를 맡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공자가 양화를 싫어할수록 이상하게도 양화 쪽에서는 점점 공자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 사람을 보내 공자에게 만나 뵙기를 간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요즘 매우 바쁘셔서 만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지금 선생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기분이 언짢으시므로 다음에 오시지요. 라고 거절하여 심부름 온 사람은 그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편지를 보내 한번 뵙고 싶다고 하기도 했으나 공자는 정중히 거절하는 답장을 보내왔다. 그래서 양화는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부하 한 사람을 불렀다. 이 사나이는 이마에 있는 혹 때문에 사람들이 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이봐, 혹. 양화는 혹을 가까이 불러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잠시 후 혹은 거리의 시장터로 나와 길가의 돌 위에 앉아 한가로이 턱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곳은 푸줏간 앞이었다. 파리 한 마리가 코끝에서 윙윙거리고 있어서 혹은 계속해서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귀찮게 굴지 마. 이래봬도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혹은 혼잣말을 하고 있다가 마치 무엇에 놀란 듯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혹은 눈을 가늘게 뜨고 거리를 지켜보았다. 공자의 집에서 일하는 낯익은 소년이 커다란 바구니를 손에 들고 이쪽으로 급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 소년은 궐
일하는 마을 출신으로 공자의 손님을 안내하는 아이인데 약간 건방지고 그다지 얌전한 아이는 아니었다. 이 소녀는 출신지의 이름을 따서 궐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궐은 푸주간 앞까지 와서 약간 망설이는 듯 하다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나왔다. 어이, 잘 있었나? 날씨가 대단히 좋군. 혹이 먼저 말을 꺼냈다. 고깃값도 꽤 비싸졌어. 혹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소년은 약간 불쾌한 듯이 혹의 이마에 달린 혹을 바라보면서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으나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내가 누구냐고? 누구인지 몰라도 괜찮아. 나는 값싸고 좋은 고기를 파는 푸주간을 알고 있는데. 혹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곳이 어디예요? 소년이 다급히 물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있어. 내가 나중에 보내줄 테니까. 아주 좋은 고기로 말이야. 그리고 돈은 그때 줘도 돼. 얼마 후 혹은 살찐 통돼지를 잘 구워서 가져왔다. 나는 돼지고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많아요. 이것에 10분의 1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요. 소녀는 난처한 듯이 말했다. 염려할 거 없어. 선생님께 대접하면 되잖아.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곤란해요.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런 걸 받으면 선생님께 야단 맞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정도면 일일이 선생님의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나? 내가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한 젊은이라는 건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 음, 그래요, 그럼. 거기 놔두고 가세요. 혹이 두고 간 돼지 다리에는 금실로 쪽지가 메어져 있었다. 공자 선생님께 양화, 배상. 공자는 양화의 쪽지를 보고 몹시 불쾌하였다. 그 옆에서 공자를 가장 존경하는 제자 자로가 소년을 큰 소리로 나무라고 있었다. 자로는 굉장한 호걸로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다. 굵고 시커먼 수염이 수북히 난 그 아래 자줏빛 모란꽃 같은 탐스러운 입술이 열리더니 우레와 같은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이 바보 녀석아, 이게 무슨 꼴이냐? 선생님이 양화 같은 사람과 만날 까닭이 없잖아. 이런 선물을 받게 되면 선생님이 몸소 담례 인사를 하러 가셔야 하잖아. 그런 것도 여태 모르고 있었나? 그 당시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사흘 안에 감사의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 예의였다. 양화는 이것을 노렸던 것이다. 의논도 하지 않고 선물을 마음대로 받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 녀석 몹을 뽑아버릴 테다. 궐소녀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공자가 이것을 보다 못해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하게 자로. 이미 받은 선물을 되돌려 줄 수도 없고. 자로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다. 옳지.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녀석에게 하루 종일 양화의 집 앞에서 망을 보게 합시다. 양화는 꼼짝 않고 앉아서 선생님께서 담례하러 오시길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 동안에는 반드시 밖으로 나갈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례하러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겠군. 그렇게 하면 양화를 만나지 않아도 되고 예의도 차릴 수 있고. 공자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화의 집으로 간 혹은 신이 나서 주인에게 사실을 보고했다. 양화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2, 3일 안으로 공자가 분명히 찾아오겠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어 겨우내 잠자고 있던 작은 벌레들이 여기저기서 기어 나올 듯한 포근한 날씨였다. 궐 소녀는 온몸이 나른해지며 눈꺼풀이 저절로 감겼다. 그런데 멀리서 자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여 잠에서 퍼뜩 깨었다. 사흘째 되는 날의 오후였다. 양화의 집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휘황찬란한 가마가 나타났다. 가마 위에 앉은 양화가 황금빛 나는 옷을 걸치고 머리에 관을 쓴 것을 보아 왕의 부름을 받고 나가는 것 같았다. 궐 소녀는 급히 뛰어와서 공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공자는 곧바로 자로와 궐 소년을 데리고 양화의 집으로 찾아갔다. 주인 계시오. 자로가 깨진 종이 울리는 것 같은 목청으로 소리치자 곧장 하인이 나타났다. 하인은 공자의 일행을 보고 몹시 당황한 듯 말했다. 공자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공자라는 사람이오. 전에 일부러 하인을 시켜 좋은 선물을 보내주어서 고맙게 생각하여 오늘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이렇게 왔소이다. 양화 어른께 잘 전해주시오. 공자는 점잖게 인사를 마치고 곧장 돌아서서 집을 나서려고 했다. 그러자 하인은 당황하여 공자를 붙잡았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인께서 곧 돌아오실 테니 이쪽으로 올라와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소. 다만 공자가 인사하러 왔었다고 전해주면 돼요. 공자는 소매를 잡고 있던 하인의 손을 살짝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뜻밖에도 양화의 집과 공자의 집 중간쯤 되는 곳에서 양화의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다. 양화는 공자를 보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졌다. 선생님께서 이거 웬일이십니까? 그런 보잘것없는 선물 때문에 일부러 저희 집까지 오시다니 대단히 황송합니다. 그대로 돌아가시게 한다면 송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부디 저의 집까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자는 쓴 웃음을 짓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공자 일행은 양화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자리에 앉아 인사를 나눈 다음 양화가 공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말했다. 선생님, 여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만일 그 재능을 나라와 여러 사람들을 위해 쓰지 않고 세상이 어지러운데도 그것을 보고만 있다면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양화의 말은 공자가 정치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제자들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공자가 대답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럼 양화는 기운을 얻은 듯 힘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세상이 바로잡히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바라면서도 군주를 도우라고 하지 않는데 이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양화는 더욱 신이 났다.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시간은 기다리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선생님의 힘이. 공자는 양화의 말이 모두 이치에 맞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양화의 인품을 훤히 알고 있는 공자는 양화를 섬길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양화가 크게 한번 숨을 쉬고 나서 다시 말을 계속하려고 할 때였다. 아야! 갑자기 궐 소년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공자의 등 뒤에 버티고 서서 눈을 번뜩이고 있던 자루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궐 소년의 발을 꽉 밟았던 것이다. 웬일이냐? 공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소년 쪽을 바라보았다. 자루는 시치미를 뚝 떼었다. 이 녀석이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배탈이 난 모양입니다. 이봐, 그렇지? 궐 소년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로는 궐 소년을 등에 업고 집에 갈 차비를 하였다. 공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양화의 집을 나왔다. 양화는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공자를 문 밖까지 배웅했다. 양화의 집을 나설 때 공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도 훌륭한 군주를 만나면 그때는 충성을 다해 섬길 것입니다. 양화는 공자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 바보야, 언제까지 내 등에 엎여 있을 거야? 하고 소리치는 자로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 공자가 뒤돌아보니 궐 소녀는 자로의 등에서 저만큼 냉동댕이 쳐지고 있었다. 인이란 무엇인가? 공자의 여러 제자 중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안회와 자공이었다. 어느 날 공자가 자공에게 물었다. 너와 안회 중에서 누가 더 머리가 뛰어나느냐? 자공이 대답했다. 제가 어찌 안회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만큼 뛰어난 인물입니다. 저는 하나를 듣고 겨우 둘을 알 정도입니다. 공자는 빙그레 웃고 나서 말했다. 그래, 너는 안회를 따르지 못해. 그리고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안회를 따르지 못해. 공자도 이토록 칭찬한 것을 보면 아마 안회라는 사람은 천재였던 모양이다. 안회는 공자보다 나이가 30살이나 아래였다. 공자의 외가가 안씨였으므로 어쩌면 안회는 공자의 친척이었는지도 모른다. 공자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마음이 흐뭇해져. 내가 말을 할 때는 무조건 네, 네 하고 듣고만 있어. 때로는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지. 그래서 옆에서 보면 마치 바보처럼 보이기도 해.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깨달은 것을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야. 정말 대단해. 아내는 몸집이 갸냘프고 키도 그다지 큰 편이 아니었다. 이마가 넓고 얼굴이 갸름한 편이며 때때로 두 눈이 번쩍 빛날 뿐 감정을 밖으로 그다지 표현하지 않는 항상 잔잔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아내의 집은 성 밖의 길목에 있는 조그마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집이었다. 아내는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끔 이렇게 말하며 아내를 걱정해 주었다. 아내 선생님, 장가를 드시는 게 어때요? 아내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빙긋이 웃기만 하였다. 나이를 조금만 더 먹으면 늙은 총각이라고 아무도 시집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내는 그래도 여전히 웃기만 했다. 내가 졌어요. 아내 선생님께 손을 들 수밖에 없군요. 이웃 아주머니도 결국에는 할 수 없이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내는 오직 학문에만 열중할 뿐이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자와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은 인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공자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라는 글자는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다. 누가 이 글자를 오른쪽에서부터 읽어보겠느냐?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가 하고 공자가 질문하는 뜻을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그때 제일 앞에 있던 자로가 자신 있게 읽겠다고 나섰다. 그래, 자로가 한번 읽어볼까? 두 사람입니다. 공자는 살짝 웃어 보였다. 자로도 생각하는 게 제법 빠르구나.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자로는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것이 기분 좋아 흐뭇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래, 맞았어. 자로의 말대로 두 사람이라고 읽을 수 있어. 이는 사람을 뜻하는 인과 둘을 뜻하는 이로 나눌 수 있으니까. 자로는 어깨가 약간 익숙해졌다. 자로, 그런데 두 사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공자는 다시 질문을 하였다. 자로는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사람이 둘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쨌다는 것인지 더 이상 깊게 생각할 수 없었다. 자로가 머뭇거리자 공자는 여러 제자들을 둘러보고 말을 이었다. 이 인이라는 글자는 좋은 글자야. 나는 이 인이라는 글자를 무척 좋아해. 왜냐하면 이 글자는 우리 인간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야. 발음도 사람 인과 마찬가지로 인이야. 제자들은 인이 어떻게 인간을 나타낸다는 것이지? 라는 물음을 하듯 모두 공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아내는 동문들의 맨 끝에 앉아서 다른 동문들의 어깨 너머로 공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공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벌써 알아차렸다. 두 사람이 어째서 인간을 나타내는지 누가 말해보겠나? 자로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유감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자로는 용감하고 무슨 일이든 앞장서는 매우 직선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이런 일에는 생각이 조금 부족한 편이었다. 인을 두 사람이라고 읽을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공자의 말대로 단순하게 오른쪽에서부터 읽어나갔기 때문이었다. 자장, 너는 어떠냐? 자장도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다. 자공, 너는 어떠냐? 자공은 조용히 대답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만. 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는 말이야.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어.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의 일을 생각해봐.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혼자였다면 벌써 오래전에 죽어버렸을 거야. 그리고 태어나는 것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비로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지. 우리 인간의 세계는 모두 혼자가 아니라는 데서 시작되고 있어. 혼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친구들, 선생과 제자,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이네. 인이라는 글자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 모두 공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번지라는 제자가 불쑥 나서며 물었다. 선생님, 인이란 결국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공자의 대답에 자공이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제가 언제까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의 얘기와 같은 것입니까? 공자는 빙긋이 웃었다. 갖고 말고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 그렇지만 말하기는 쉬워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 공자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안우의 눈빛은 새로운 의욕과 결의로 빛나고 있는 듯했다. 나는 결코 현명한 사람은 못 되지만 해보자. 반드시 해낼 거야. 선생님이 사라진 후 떠들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뒤에서 안우는 혼자 중얼거렸다. 몇 곱절이라도. 점심을 먹고 난 후 한가한 오후 시간이었다. 나른한 햇살 아래 졸고 있는 소년들도 있고 대부분은 둘씩, 셋씩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느긋하게 낮잠이나 자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래. 이렇게 날마다 공부만 하니 지겨워 못 견디겠어. 6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청소하는 것도 딱 질색이고, 물을 길어다가 마루에 걸레질도 해야 하고, 내일 아침에 청소할 일을 생각하면 벌써 지긋지긋해. 너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싫어.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소년도 있었다. 친구란 뭐고 우정이란 뭐야? 내 말을 들으니 나도 궁금한 것이 있어. 선생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그 말이 어때서 그래?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 나는 상대방보다 못해야 하잖아. 그러면 그 상대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일 텐데 나와 친구가 되려고 할까? 하긴 그래.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겠지. 자로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저 아이들의 말이 맞아. 나도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어. 선생님의 이야기대로라면 친구를 사귈 수 없을 거야. 선생님께 다시 물어봐야지. 자로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로만큼 자기가 생각한 것이나 의문을 품은 것에 대해서 공자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제자는 없었다. 자로는 공자의 방문 앞에 와 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 문을 향해 소리쳤다. 선생님. 방 안은 조용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좀 더 큰 목소리로 불렀다. 누구냐?
네, 자로입니다. 자로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웬일인가?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닙니다. 선생님께 잠깐 여쭐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공자는 책상 위의 책에서 눈을 떼고 자로를 바라보았다.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어떤 이야기 말인가? 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자로는 방금 어린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공자는 살짝 웃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공자의 웃는 얼굴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다. 자로,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선생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언제나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어. 자로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친구라고요, 선생님? 선생님과 제가요? 그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 모두 훌륭한 데가 있어서 오히려 내가 배우게 된단다.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앞으로 열심히 배워 여러 가지 지혜를 터득해 나갈 거야. 그것을 보면 언젠가는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자로는 전보다 더 놀란 눈을 크게 떴다. 자로, 친구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나? 공자가 묻자 자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른손을 둘 겹친 글자입니다. 먼 옛날 중국 사람들은 왼손을 왼손 삼지창으로 나타냈고 오른손을 오른손 삼지창으로 나타내었다. 친구라는 한자는 이 오른손을 나타내는 모양이 이와 같이 서로 맞잡고 있는 듯한 글자였다. 공자는 말을 계속했다. 친구라는 글자는 서로 감싸주고 마음으로 기꺼이 돕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자로는 머리를 숙였다. 어려움을 당하면 손을 맞잡아주고 괴로워할 때 함께 걱정해주는 것이 친구야.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 그러나 서로 친밀해진다는 것은 익숙해지는 것과는 다른 거야. 나는 오늘 오전 수업에서 특히 이 점에 대해 말했던 거야. 익숙해지기만 해서는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단다. 그런 우정은 식기 쉽지. 친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배워야 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은 훌륭한 제자들을 얻었기 때문이야. 너희들처럼 훌륭한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려면 나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거든. 너희들보다 몇 곱절, 몇십 곱절이나 공부를 더 하게 되지.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말한 거란다. 자로는 기뻤다. 너희들처럼 훌륭한 제자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너희들의 들이라는 말을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했다. 자, 곧 오후 수업이 시작되니 어서 가자꾸나. 자로는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공자를 따라 나섰다.